만약에, 정말 만약에 내일부터 우리가 쓰는 돈, 이 원화가 전부 사라지고 비트코인으로만 모든 걸 결제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월급도 비트코인, 커피 한 잔도 비트코인으로요. 좀 황당한 상상 같지만요. 오늘 이 상상이 현실이 됐을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지 그 가능성과 리스크를 아주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SF 영화 같은 얘기만은 아닌 게 실제로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에서는 이미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쓰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나라랑 경제 규모는 비교도 안 되게 작지만요. 그래도 이런 극단적인 가정을 해봐야 비트코인이란 자산이 가진 진짜 빛과 그림자를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갈 여정은 크게 5단계입니다. 첫 번째로는 원화를 아예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의 장점과 치명적인 단점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좀 더 현실적으로 결제 수단 중 하나로 쓰는 건 어떤지 따져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비트코인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방어 능력을 전통의 강자, 금과 제대로 비교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금리 정책 앞에서 이 두 자산이 얼마나 다른 길을 걷는지까지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원화가 없어지고 오직 비트코인만 쓰는 세상. 만약 이렇게 된다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뭐니 해도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희소성이죠. 비트코인은 딱 2100만 개까지만 발행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정부가 마음대로 돈을 찍어내서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인플레이션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론상으로는요. 또 해외랑 돈을 주고받을 때도 훨씬 편해집니다. 중간에 은행을 거칠 필요 없이 빠르고 저렴하게 송금할 수 있으니 무역 중심인 우리나라에겐 엄청난 이점이 될 수 있죠. 더 나아가서 한국이 아예 블록체인 기술을 선도하는 디지털 금융허브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고요. 모든 거래 내역이 블록체인에 투명하게 기록되니까 나라 살림이 더 깨끗해질 거란 기대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건 절대 아니죠. 단점들은 정말이지 치명적입니다. 가장 무서운 건 역시 가격 변동성이에요. 어제 내 월급이 1억 원의 가치였는데 자고 일어나니 5천만 원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하죠? 그리고 경제 전체를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가 사라져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내리면서 경제가 너무 뜨거워지거나 차가워지는 걸 막아야 하는데 그럴 수단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죠. 나라 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으로 거둔 비트코인의 가치가 매일 널뛰기를 하니까 안정적인 국가 운영이 불가능해지고요.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금융에서 완전히 소외될 수 있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의 핵심 무기인 환율 정책도 포기해야 합니다. 은행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고요. 자, 표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기술 혁신이나 국제 송금 효율성 같은 기회도 분명히 있지만요. 경제 안정성, 통화 정책, 국가 재정처럼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부분들이 그냥 뿌리채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얻는 것보다 잃을 게 압도적으로 많은 아주 위험한 도박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큰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가 경제 전체를 비트코인이라는 배에 태우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을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요? 모든 걸 다 바꾸는 거 말고 좀 더 현실적인 길은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한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원화는 그대로 우리 공식 화폐로 두고요. 비트코인을 신용카드나 현금처럼 여러 결제 수단 중 하나로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겁니다. 이건 훨씬 현실적으로 들리시죠?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일단 결제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는 거니까 카드사 수수료가 지금보다 낮아질 수 있겠죠. 이건 소비자들한테는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또 관련 기술을 가진 블록체인이나 핀테크 기업들은 엄청난 성장 기회를 잡게 될 거고요. 우리는 투자를 넘어서서 실생활에서 비트코인을 쓰면서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들어오기도 훨씬 쉬워지겠죠. 자, 근데 단점을 얘기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커스터디라는 건데요. 비트코인은 아시다시피 비밀번호, 즉 개인 키를 잃어버리면 내 자산을 영원히 찾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끔찍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 전문 회사가 내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해주는 서비스가 바로 커스터디입니다. 일종의 디지털 금고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 개념을 꼭 기억하고
단점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비트코인 결제가 많아지면 걱정되는 게 바로 자금 세탁 같은 범죄에 이용될 위험인데요. 이걸 막기 위한 제도가 AML, 즉 자금 세탁 방지 규정입니다. 그리고 이 AML을 제대로 하려면 KYC, 그러니까 당신 고객이 누구인지 확인하라는 절차가 필수적이에요. 금융회사가 고객 신원을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 거죠. 비트코인은 익명성이 강점이다 보니 이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고 또 어려워집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치명적이라기보다는 관리해야 할 리스크에 가깝습니다. 가격 변동성은 여전히 문제예요. 5,000원짜리 커피를 결제했는데 나중에 환불받을 땐 4,000원어치만 돌려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또 비트코인 결제량이 늘어날수록 거래소 해킹 같은 사고가 터졌을 때 그 사회적 파장이 훨씬 커지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커스터디 업체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지는 거고요. AMR KYC 규제도 훨씬 더 촘촘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기존 카드사들의 반발이나 디지털 소외 문제도 여전히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고요. 자, 이 두 시나리오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 바로 이겁니다.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쓰면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거대한 위험을 떠안아자 하지만 단순히 결제 수단 중 하나로만 허용하면 그 리스크는 금융시장 안에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문제의 스케일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건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관리 가능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시경제를 위협하지 않으면서도 금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으니까요. 물론 소비자 보호나 금융 안정 리스크 같은 과제는 남지만 이건 우리가 제도를 잘 만들어서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자, 이제부터는 비트코인의 심장부, 그 핵심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애초에 왜 만들어졌는가? 바로 이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 때문인데요. 과연 비트코인은 내 돈의 가치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가장 강력하게 내세우는 주장이 바로 이겁니다. 정부가 돈을 마구 찍어내서 내 돈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는 일, 즉 인플레이션이 비트코인의 세계에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정말 완벽한 논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발행량이 딱 정해져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내 돈의 가치가 정말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비트코인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가가 오르는 이유가 꼭 돈을 많이 찍어서만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요즘 인기 있는 한정판 운동화처럼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물건이 적을 때도 가격은 오르죠. 또 갑자기 국제 유가가 폭등해서 모든 제품의 생산비가 오를 때도 물가는 뜁니다. 이런 현상들은 비트코인 발행량이 몇 개로 고정되어 있든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의 방패 역할을 하려면 비트코인 그 자체의 가격이 물가 상승률보다 더 빠르게 오르거나 최소한 안정적으로 그 가치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총 개수가 정해져 있어도 내가 가진 비트코인 한 개의 가격이 반토막 나버리면 내 자산 가치는 오히려 더 쪼그라드는 셈이니까요. 결국 인플레이션 방패라는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론은 완벽해요.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으니 가치가 보존될 거라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자체가 워낙 롤러코스터를 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내 자산을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게 바로 현실적인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유명한 별명 디지털 금이라는 말은 과연 진짜일까요? 이 자격을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천 년간 가치 저장 수단의 왕자를 지켜온 진짜 금과 비트코인을 직접 맞대결시켜 보겠습니다. 두 자산을 나란히 놓고 보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금은 수천 년의 역사가 증명하는 안정성의 상징이죠. 반면에 비트코인은 이제 겨우 10여 년의 짧은 역사 속에서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희소성의 근원도 달라요. 금은 물리적으로 땅속에 묻힌 양이 한정되어 있지만 비트코인은 사람이 만든 코드에 의해 그 양이 정해져 있죠.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금을 찾지만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안전자산이라는 시선과 투기자산이라는 시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실제 가격 움직임을 보면 둘의 관계는 마치 춤을 추듯이 계속 변해왔습니다. 초기에는 거의 상관없이 각자 움직였지만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는 둘 다 안전한 피난처로 여겨지면서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2022년 미국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기 시작하자 둘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금은 위기 속에서 잘 버텨냈지만 비트코인은 위험자산으로 취급받으면서 가격이 크게 하락했거든요. 이처럼 둘의 관계는 하나로 고정된 게 아니라 경제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신호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인플레이션의 대안으로 보기 시작했고요. 결정적으로 미국에서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이제 연기금 같은 거대한 기관 자금이 금처럼 포트포리오에 비트코인을 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코드로 약속된 절대적인 희소성의 가치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두 자산의 정체성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시험대 위에 올려보겠습니다. 바로 세계 경제의 방향키를 쥐인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 앞에서 금과 비트코인이 각각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오늘 분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은요, 금리와 거의 정반대로 움직이는 교과서적인 안전자산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도 안 주는 금의 매력이 떨어져서 가격이 내리고, 금리가 내리면 반대로 오르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완전히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금리 그 자체보다 시장에 풀린 돈의 양, 즉 유동성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금리를 올려서 시장의 돈줄을 죄면 기술주처럼 급락하고, 반대로 금리를 내려서 돈을 풀면 가장 먼저 강하게 튀어오르는 고위험 성장 자산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기서 둘의 핵심 정체성이 명확하게 갈리는 겁니다. 금리를 올릴 때 금이 주춤하는 수준이라면 비트코인은 폭락에 가깝게 반응하고요. 반대로 금리를 내릴 때 금이 상승하는 수준이라면 비트코인은 폭등에 가깝게 반응하죠. 그만큼 시장 유동성에 훨씬 더 민감하다는 뜻입니다. 결론은 명확하죠. 금은 안전자산, 비트코인은 고위험 성장자산입니다. 따라서 오늘 분석의 최종 결론은 이것입니다. 금은 거친 폭풍우 속에서도 배를 단단히 잡아주는 닷과 같은 안전자산입니다. 예측 가능하고 묵직하죠. 반면에 비트코인은 바람의 방향, 즉 유동성의 흐름에 따라 하늘 높이 솟아오르기도 하고 땅으로 곤두박질 치기도 하는 연과 같은 고위험 성장 자산의 성격이 훨씬 강합니다. 결국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에는 위기로부터 자산을 굳건히 지켜줄 든든한 방패가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더 높은 수익을 향해 날카롭게 뻗어나갈 창이 필요하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금과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가장 현명한 기준이 될 겁니다. 오늘 스마트 머니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